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자, 오늘은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2021년 수능을 대비하는 EBS 수능 특강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현대소설은 뭐 다른 갈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수능 특강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작품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현대소설 1강부터 어떤 작품들이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이 1강이었어요. 일제강점하, 조선 민중의 정말 비참한 삶, 유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다루는 작품이 1강에 있었고요. 2강은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작품이었었죠. 김희준이라는 지식인이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농촌 공동체, 근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비참해지는 농촌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농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계몽시켜가지고 함께 의식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지주계급과 싸워가는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이기영의 고향이었어요. 지식인이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일상 삶 속에서 실천해가면서 함께 민중들과 깨우쳐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3강은 뭐였냐면 유진호의 김강사와 태교수라는 작품이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누구였어? 지식인이었죠. 지식인이었는데 김희준이라는 실천적 지식인이라고와는 달리 이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일제가 이 사회주의 사상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위축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1년 반 정도를 실직자, 우리 룸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S전문학교에 취직해가지고 그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밥벌이를 위해서 뭐 어떤 윗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하고 뭐 이런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김강사와 티교수라는 작품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작품 배경이 모두 다 언제였냐면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김강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S전문학교의 모든 교수진들이 모두 다 일본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일제 강점기였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최만식의 미스터 방부터는 일제 강점이 지나가고 해방 직후를 다루기 시작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해방 직후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작품 제목을 먼저 보시죠, 여러분. 미스터 방이야. 미스터 방. 뭐지. 방은 성이죠, 성. 성씨고요. 남자네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걸 주목하면서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뭐고 주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기울이면서 독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본문을 먼저 들어가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어떻게 독해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먼저 나왔네. 앞부분 줄거리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얻고 가라 라고 말씀드렸죠. 집신장수의 아들인 방삼복. 여러분 작품 제목 우리 보고 왔어. 미스터 방이 성씨인데 방삼복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잡는 거죠.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집신장수의 아들이래요. 그 방산복이 30이 다 되도록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대. 어떻게 산 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여러분? 마이너스에 살며 살았죠? 그리고 일본도 가고 상해도 갔대요. 떠돌아다녔어. 뭐 직업이 있어가지고 뭐 당당하게 거기서 뭐 유학 생활을 했다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왔고요. 헌신을 고쳐주는 신기료 장수가 됐대. 그러면 신기루 장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수식을 보시면 되죠. 헌신을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런 신기루 장수를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인물이다. 여러분, 이 인물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특징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가난이죠. 가난. 빈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요게 방산복이 갖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다 한자성어 호구지책이라고 얘기하죠. 간신히 먹고 사는 거야. 네. 근데 뭐 하면서 먹고 살았어? 헌신을 고쳐주는 신기루 장수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얘기,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국이 해방을 맞이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 나오면 메모 박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뭐였는지를 잡고 갔습니다. 됐죠?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뭐 우라지 욕이 시작이 됐어. 우라지 독립이 배부른가? 그럼 여러분 대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거야. 여러분 뭘 보고 가시냐면요. 이거 보세요. 비속어가 사용이 됐잖아. 비속어가 사용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되십니다. 이런 욕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건 인물의 성품이 좀 거칠기도 하고 또 거칠고 조금 저속하고 좀 비속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특정 인물에게 비속어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여러분 인물이 형상화가 될 때 지식인인데 막 진짜 지식인 예를 들어 김희중 같은 인물, 김강사 같은 인물이 막 비속어를 사용하는 그렇게 형상화를 시켜놓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속어의 효과 보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억에서 주인공의 가치 판단 기준도 여러분 알 수 있게 된 거죠. 우라지, 독립이 배부른가? 이 사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배부른 게 짱땡! 가치 판단 기준이 뭐다? 돈이다. 물질이다. 내가 경제적인 어떤 조건. 이게 방산복에서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대사가 나온 겁니다. 반감이 솟았대. 반감이. 그런데 2, 3일 지나면서 삼복에게 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눠줬대.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삼복에게 다운 해방의 혜택은 뭔 거야? 돈을 버는 거지. 돈. 물질적 이익을 얻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사와 대사를 연결하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추론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돈을 벌게 됐을까? 10전, 15전이었는데 징을 박아주면 구두에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10전, 15전 받던 걸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어. 왜? 일제강점기가 사라졌잖아.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순사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근데 순사가 여러분 어찌됐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순사가 딱 없어진 거야. 그러니 활개를 쳐가며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10점 받던 거 50점 받고 내가 100점 받고 그래도 잡아가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의 독립은 어떤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다?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줄 때만 물질을 갖다 줄 때만 이득이 있다. 독립은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한 겁니다. 대사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부각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자, 6번 별표입니다. 대사가 중심인물의 속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독립이 이 사람에겐 경제적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대사를 통해 보여준단 말이야. 이렇게 인물의 성격이나 속성을 대사를 통해 알려주는 인물 제시 방법이 뭐다? 여러분 선생님 소설한 때마다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방식, 간접 제시, 보여주기, 장면 제시, 마치 연극 같다 그래서 극적 제시, 객관적 제시라고 한다. 대사를 통해 이런 간접 제시를 통해 인물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독자들은 이 인물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인물이구나. 독립이 됐는데 해방의 의미를 민족적인 입장에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로 해석할 줄 모르고 오로지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고 있는 인물이네. 이 사람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독자의 판단을 이렇게 좀 돕는 대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대사 간접 제시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삼복은 야 독립
좋아. 돈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네. 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며칠이 못 돼서 다시 해방을 저주해야 했대. 그러면 이때는 왜 해방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죠? 어, 막상 자기가 돈을 며칠은 잘 벌었는데, 그 다음 다시 돈을 못 버는 일이 또 나타났나 봐. 볼까요? 자기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 도매상들이 재료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고무, 실. 여러분, 신기루 장수는 헌신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재료가 다 필요하잖아? 근데 그게 5급, 10급. 5배, 10배 비싸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신기루 장수, 신을 고쳐주는 장수가 손님한테 비싸게 받아도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니까 소득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랬더니 재료값으로 나가는 돈이 막 더 많으니까 똑같아져 버린 거야, 옛날이랑. 그래서 이런 옌병을 또 비서가 나왔다. 그놈의 경제겐 다 어디로 가? 돼졌어 비서고. 독립은 우라진다. 아유, 독립을 한다. 아유, 독립 도대체 왜 해가지고 재료를 막 저렇게 쟤네들 경제계가 있어가지고 딱 장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질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막걸리에 술집에 가가지고 막 개걸거렸대요. 자, 됐죠? 그러면 여러분, 해방을 저주한 이유 뭐다? 시장 질서가 무너졌다. 모두가 가격을 막 자기 마음대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결국 알게 되는 거죠. 며칠 못 가서.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인물이 참 돈밖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냐면 해방 직후에 혼란한 경제 현실이 어땠는지, 정말 이 시장 경제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장면에서 여러분, 인물의 성격 부각됐어. 어떤 성격? 돈밖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성격이 부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뭐가 드러났어요? 굉장히 혼란한 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져 있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그런 사회의 모습, 이런 것도 드러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 서울 거리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미군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미군 병정들이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꼬마차라고 표현을 한 것 같죠? 그렇게 그득히 퍼져나갔대. 시대적 변화를 잡으시는 겁니다. 자, 뭐가 시작이 됐구나. 미 군정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문장이 시작이 된 거죠. 미군 병정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거리를 구경하며 물건을 사려면 세상에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양이 나타난 거야. 문제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삼복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릎을 탁 쳤다. 옳구나. 됐구나. 이런 거야. 옳구나. 됐구나. 자, 10번 문제. 돈을 시원스럽게 벌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방상복이 관찰했죠.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조선 그때 당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그래갖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본 거야. 그래서 무릎을 탁 쳤다. 옳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는 빠져 있지만 방산복이 상해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영어를 좀 배웠어. 토막 영어를.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영어를 좀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용산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일을 했어요. 이렇게 허드렛 일을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귀동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언어 감각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서 이게 좀 약간 엉터리지만 약간 이해도 좀 알아듣기도 하고 영어를 조금씩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슬플진저. 이건 누구 목소리일까 여러분? 슬플진저. 방산복의 목소리일까? 그렇지 않죠. 자, 요건 누구 목소리 여러분? 3인칭 전지작가 서술자의 목소리야. 상황에
특정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는 3인칭 전지작가 서술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안쓰럽구나 이제 조금 의역을 한다면 아이고 뭐 근데 무릎 탁 치면 뭐해 너 지금 이 방산부 이 몰골 좀 봐봐 거지 꼬라지를 하고서 미군 이상대나 해주겠어 아이고 안 됐어 안 됐어 뭐 이러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별표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런 서술자의 목소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니?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어조는 방산복을 연민하는 어조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그 누더기로 뭐 되겠어. 아유 뭐 네가 무릎 탁 쳐봤자지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채만식 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채만식 소설의 특징 서술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야.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자, 채만식 소설의 서술자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여기서부터 좀 여기에 필기할 때를 좀 찾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전소설이랑 현대소설을 좀 나눠 본다면요. 고전소설은요. 거의 90% 이상 3인칭 전지작가 서술자예요.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면서 이 서술자들이 여러분 선생님이 작품 그 전지작가 시점 그림 그려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의 바깥이잖아요. 여기가 작품 세계면 여기가 작품 세계면 서술자는 이 세계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품 세계를 이렇게 신의 위치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이렇게 작가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소설가가 작품을 창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교훈성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작품을 창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의식에 투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 이 서술자가 작품 밖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항상 있어야 돼. 3인칭 전지작가 서술자는. 그런데 막 흥분하면 어떡하는 거야? 작품 속으로 팍 들어가는 거. 작품 속으로 팍 들어가가지고 뭐 흥부가 어쩌네 심청이가 저쩌네 막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고 자기 감정도 드러내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자 고전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이 굉장히 큰 게 뭐가 있었냐면 이 편집자적 개입, 논평 다시 말하자면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 서술자가 작품 안으로 들어와서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주관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런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전소설의 시점상. 그런데 현대소설로 넘어오면서는 선생님 옛날에 공부할 때 배웠던 거를 다시 되살려보면 쌤 기억에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설가들이여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 세계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두어라. 제발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 네가 떠들지 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냥 작품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세계가 그 세계 안에서 그냥 서사 내적인 어떤 완결성을 가지고 진행되게끔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주장했어. 그때부터 현대소설론이 출발했던 걸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현대소설에선 그러니까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 있어. 시점이 있는데 그런데 웬만하면 어떻게 했냐면 편집자적 논평을 자제를 좀 하려고 그랬어. 좀 참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좀 내적 세계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게끔 두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라.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채만식 소설은 좀 달라요. 채만식 소설은요. 이 서술자가 이런 어떤 정말 객관적인 현대소설의 그런 서술자의 위치에 있다기보단 마치 누구냐면 판소리 사설의 창자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김소월 시에서는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가 이 삼원부 치료조의 민요절을 계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설에서도 채만식이라는 작가는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판소리 내지 판소리체의 소설이 갖고 있었던 창자라는 존재. 여러분 창자가 뭔지 아시죠?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배우였잖아. 광대. 이 광대가 1인 다역을 했죠. 뭐 예를 들어 심청가를 연행을 한다. 그러면 마당에 전문 광대 한 사람이 딱 서고 마당에 이렇게 관객들이 모여가지고 심청가 공연을 하는 걸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창자가 막 자 이제부터 뭐 심청이가 태어났는데 막 이런 서술자 역할도 하다가 심청이 역할도 하다가 신봉사 역할도 하다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도 부르다가 이게 판소리였잖아요. 근데 그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판소리 창자는 어떻게 했냐면 인물들의 대사를 막 하다가 자기가 인물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잖아. 그리고 관객들이 앞에 있으니까 막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그런 창자였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최만식 소설의 서술자는 뭘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편집자적 논평,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일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또 뭐였냐면 판소리는 굉장히 해양미, 골개미 뭐 이런 게 돋보이는 그런 갈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네. 이 서술자도 이런 해양미나 골개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서술상의 특징을 보여주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창자의 위치라는 게 어떠냐면 보통 판소리 창자의 위치가 이렇게 인물들 위에 있어. 인물들 위에 있어가지고 인물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거지. 그런 역할들을 최만식 소설의 서술자가 잘 보여주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판소리 사설의 창자 요 특징과는 별개로 세 번째 특징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부정적인 인물을 최만식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서술자가 주인공에 대해서 조롱하는 어조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편집자적 논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롱을 해, 서술자가. 그러면 이 조롱하는 목소리가 이게 3인칭 전지 서술자의 목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당연히 누구 편이 되는 거야. 독자가 서술자와 같은 편이 돼. 같은 위치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누구에 대해서 그런 거리를 두게 되겠어. 인물에게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고 결과적으로 서술자와 함께 인물을 조롱하는 이런 독자의 위치가 만들어져요. 그게 최만식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최만식 소설의 일반적인 소설의 서술자가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 판소리 사설 창자와 유사하게 편집자적 논평을 많이 가한다라는 거. 그리고 해양미나 골개미의 특징을 좀 보여줘. 좀 우습게 그렇게 편집자적 논평을 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인물과 관련해 본다면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조롱하는 어투를 자꾸자꾸 사용을 하더라. 그런데 이 조롱하는 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전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서술자다 보니까 독자가 은연중에 그 서술자와 한편이 되어서 작품에 있는 작중 인물의 위에서 작중 인물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깔아보면서 서술자와 함께 인물을 조롱하는 그런 독자의 위치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최만식 소설의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미스터 방에서도 대단히 잘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슬프다. 소술자가 막 참 안쓰러워 그랬어. 뭐 때문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잖아. 거짓 꼬라지잖아. 그래갖고 미군이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감이 안 생기겠지. 그래서 생각했어. 무슨 도리가 없을까? 누구 생각이야 이건? 미스터 방 생각인 거지. 방산복 생각이야. 방산복. 반나절을 막 고민을 하다가 서광이 비쳤어.
희망의 징조를 얻었어. 집으로 돌아가서 마누라를 시켜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 그러니까 자기가 신기루 장수하면서 갖고 다니는 그런 연장들 있죠? 이런 거 모두 재료 남은 거 이런 거 다 이불, 헌옷까지 다 가게에 맡겼어. 그리고 돈 100원을 취해오게 했어. 돈을 빌려온 거죠. 이 담보로 맡겨놓고 자기 모든 물건들을. 그리고 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넉마전에 갔어. 낡은 옷을 파는 곳이래요. 거기 가서 양복을 다 허름하긴 하지만 양복과 모자를 사요.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해서 신발은 못 샀어? 신발은 어떻게 했냐면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 사시는 것을 이 다음에 창가리를 거저해줄게. 그리고 닷새만 5일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했어. 그럼 양복 마련됐어. 모자도 썼어. 구두도 신었잖아. 이렇게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꾸몄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앞이랑 스토리 연결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걸 보고 올커니 무릎을 탁 치고 나서 옷을 싹 다 바꿨잖아. 그랬으니까 겉모습을 그렇게 꾸미고 나서 통역으로 나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자, 그 다음 가십니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저 갑자기 중량 나왔고 막 이렇게 물색하는 그런 장면들이 중간에 좀 있었겠죠. 그리고 노예랑 상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거를 선생님이 반영론적으로 좀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노예는 방산복이고 그 다음 상전은 이 방산복이 물색하고 있는 찾아다니고 있는 자기가 통역할 어떤 자기가 주인 삼을 그런 미군이 되겠죠. 그죠? 이걸 반영론적으로 읽으면 노예는 조선의 민중을, 또 상전은 조선을 지배했던 일제,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미군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작품 맥락이랑 그냥 연결한다면 이제 방산복이 이제 자기가 상전으로 모실 미군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문장을 이런 식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상징은 내포적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건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했을 때 조선은 여전히 일제 식민지 하든 미군정기든 노예이구나. 상전이 바뀌었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도 만들어주는 문장을 사용을 한 거죠. 됐죠? 자, 이제 뭐 하는 장면이라고? 방산복이 자신이 상전으로 모실 미군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죠. 삼복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로에서 전차를 내려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있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 생김새가 마음씨가 좋아 보이고 장교쯤 가는 일이야 해. 왜?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야 자기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런데 자 청년회관 앞에 갔는데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한 사람의 눈에 보였어. 몸집이 좀 뚱뚱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해서 좀 장교처럼 보인 거죠. 그리고 참 선량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구경하는 척하면서 그 옆에 가서 섰죠. 미군 옆에 가서 섭니다. 미군 장교가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신기했단 얘기야.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하고 물었어. 묻는다. 자, 여러분 현재 시제 쓰고 있죠? 가섰다 요거는 과거 시제고 시제 알고 계시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같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대 장수영감이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질렀대. 소래기는 소리의 비속어래네요.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계속 how much 찾는데 기회 좋으시라고. 이것도 누구 목소리야? 창자의 목소리야. 창자의 목소리. 네. 최만식 소설의 특징. 빈정되는 어조로 자기 주관적 논평을 개입하는 파수리 창자의 목소리인 겁니다. 기회 좋구나. 아이고 그래 방산복 너 기회 참 잘 얻었겠다.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삼복이가 나직이 31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획 돌려다 보더니 can you speak? 누가 미군 장교가 하는 거지. 막 반가워하는 거죠. 막 반가워했어.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럼 이건 누구야? 미군 장교가 물었겠지. 그랬더니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말했어. 누가? 방산복이 말한 거지.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 미군 장교가 물었지. 그러겠냐? 그러겠다 라고 대답했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렇게 따옴표로 대화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대화로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확 압축해가지고 그냥 뭐 한 거예요? 간접화법으로 했어요. 간접화법이라는 건 뭐예요? 따옴표를 빼고 3자의 대사를 서술과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간접화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접화법이 뭐다? 창자가 인물들의 말을 대신 전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게 뭐다? 간접화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가 뭐다? 판소리 사설의 말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채만식 소설에 판소리 사설의 말투가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스토리 다시 가보면 어떻게 됐다? 방산복이 의도하는 대로 사건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거죠. 자, 바로 이 자리에서 신기료 장수 콧빗두리 삼복이가 미스터 방으로 승차 올라갔어. S라는 미군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가량의 240원가량의 그런 주당 한 주에 240원가량의 돈을 받는 통역이 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여기도 21번 별표하시고요. 22번도 별표하십시다. 왜 서술자가 방산복을 굳이 리을처럼 지칭하는 걸까? 리을 여러분 여기야. 신기료 장수 콧빗두리 삼복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방산복이 미스터 방이 됐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헌신을 고치는 장수, 신기료 장수라는 표현, 그리고 코삐뚜리, 얘가 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든. 코삐뚜리라는 그런 표현들, 별명이 그거였어요. 코삐뚜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표현들을 왜 굳이 썼겠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인물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일부러 표현해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희화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서 서술자가 주인공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어조, 빈정대는 어조, 그리고 이런 식의 자꾸 부각시키는 거야. 얘가 원래 뭐였는지, 얘가 별명이 뭔지, 그리고 막 비속어의 사용 이런 것들 막 부각시켜가지고 인물을 계속해서 희화화시켜서 얘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물 유형이야 라는 걸 계속해서 부각시켜가고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통역을 했어. 통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신분 상승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인물 유형이 도대체 어떤 인물 유형이냐? 19번 별표입니다. 이런 인물 유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기회주의적인 인물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회주의적인 인물 유형 우리 앞에서 봤어요. 누구였죠? T 교수. 김강사 T 교수에서 T 교수라는 일본인 교수가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인물 유형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이제 빨리 올라타는 거죠. 권력에 아첨하는 그런 인물 유형을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인물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한반도가 일제의 지배하에서 미군의 지배로 넘어가는 그때를 틈타가지고 얼른 그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가지고 권력에 아첨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그런 인물 유형으로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이 이 작품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자, 거짓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 구경,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했대. 한 번은 사리탑을 구경하러 갔는데 얼마나 오래된 거냐라고 물어봤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대답했대. 진짜일까? 엉터리. 또 경회리를 구경하면서 무엇하노 건물이냐 물었대. 미스터 방 뭐라고 대답했대? King drink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 이랬대.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다 라고 말했대. 이거 뭐야 대답? 엉터리.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던데 어째서 서양 옷으로 자꾸 입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자, 여러분,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조선 여자 왜 자꾸 양장하냐 그랬더니 미스터 방이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 가고 파서 그런. 아우, 좀 열받아. 얘 왜 이래. 아우, 말도 참 이상하게 한다. 엉터리. 또 네 번째, 서울역을 비롯해 거리에 분뇨가 번남해. 분뇨는 똥오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되게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고 뭐 이랬던, 깔끔하지 않고 좀 도시가 더러웠던 거지. 그래서 뭐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기야 집집마다 있다 또 이렇게 말했대. 이것도 엉터리. 뭐 공동 화장실이 어떤 거죠 옛날에는. 또 다섯 번째,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 그랬더니 문지방 위에 흔히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 물고 신선이 안 잡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대. 자, 여러분, 이거는 화투 뭔지 아시죠, 여러분? 화투 이렇게 빨간 종이, 저기는 빨간 판에다가 뭐야, 요즘식에 말하면 일종의 보드 게임 같은 그런 화투 그림이라고, 조선 그림이라고 사준 거야. 엉터리. 또 여섯 번째, 유명한 소설이 뭐냐 그랬더니 추월세. 한 권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사주고. 그러면서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이 S 소유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그 노력과 수고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이러하였다 해서 여섯 가지 딱 소개해 준 겁니다. 여러분, 단락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길지 않은데 여기에 총 몇 가지 사건이 나왔어. 짤막한 이야기들이 여섯 가지나 나왔죠. 우리는 23번 별표입니다. 이런 거 서술상의 특징 기억하고 가십니다. 우리 이런 거를 일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적어놨죠. 사화, 에피소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짤막한 흥미거리 이야기, 이걸 일화 혹은 사파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쭈루루룩 나열하는 거 우리가 사파식 구성, 에피소드식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파식 에피소드식 구성은 일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성격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물의 속성이나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구성 방식이 뭐다? 이런 식의 일화식, 사파식, 에피소드식 구성 방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화들이 여섯 가지가 쫙 나열이 되면서 부각된 건 뭐야? 미스터 방이 너무 무식해. 너무 무식하고, 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별표하고 가십니다. 저속하고 비속하고. 아니, 뭐? 서양 옷을 왜 자꾸 입냐 물어봤더니 조선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너무 저속한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조선의 역사 알아? 몰라. 문화 알아? 몰라. 무지해.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현실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물인 거지. 그런 게 부각이 된 거야. 여섯 가지 일화를 통해서. 됐죠? 그리고 자, 이렇게 미스터 방이 S소에게 조선을 소개한 노력과 수고가 여러 가지로 많은 나 대강 이러해 라고 말하는 거 편집자적 논평이죠. 서술자가 설명해 주는 건데, 이때 어조도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어조고, 요 공로 요거는 뭐다? 진짜 공로야? 반어지, 반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글쎄 모르겠다. 아무튼 통역이 됐어. 그 미군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미국 친구한테 내가 통역을 해줘야 돼 그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공부하지 않았을까? 경회로는 뭘 하는 곳이었고, 조선의 그림이 유명한 건 어떤 것이 있고, 막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진짜를 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방산복은 그런 거에 관심 자체가 없고 그런 인물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걸 공로, 노력과 수고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반어라. 읽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깔아내리면서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어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최만식 소설 특징입니다. 보고 가십니다.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그렇게 엉터리 소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어?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대. 815, 815, 여러분 뭐야? 이거 해방이죠. 해방
이전 어떤 은행 중역의 사택이라고, 개인 은행 중역이니까 굉장히 부자지. 그런 그 중역이 개인 집으로 쓰던 이 집으로 현주동 그 집에서 얼마 오기는 S소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 3일 뒤 3일 뒤에 바로 그 집으로 옮겨왔대. 일본식 위아래층을 다 양식으로, 양식 절반 일본식,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 이렇게. 쌤이 띄어쓰기 잘못됐다. 그치? 위아래층이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대. 정원에 단풍 가을이구나, 아름다웠고 연못에 잉어가 뛰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무엇과 대비됩니까? 인물의 비속함과 대비가 되는 풍경이 보이면서, 여러분 본문은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자, 기억. 미스터 방이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여러분 반어로 읽으셔야 되는 거죠. 미군 장교에게 엉터리로 조선을 소개한 대가로 방산복이 부와 권력을 갖게 됐다라는 걸 반어로, 냉소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 서술자 개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8번도 보세요. 당시 사회의 혼란상과 불합리함을 드러내는 문장이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통역을 하고 며칠 뒤 3일 뒤에 집이 확 옮겨진 거야. 부잣집으로 간 거야. 미군의 통역이 되는 순간 부를 가지게 되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게 이게 내 노력과 수고를 차근차근 성실하게 이렇게 일해서 쌓아 올리는 부가 아닌 거지. 그냥 마치 도박, 뭐 로또에 당첨되듯이 미군을 등에 업는 순간 부자가 돼버리는 그런 너무나 불합리하고 혼란한 시대상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특 본문이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 좀 하실까요? 세태소설입니다. 여러분 세태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세상의 형태, 당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풍자소설이다. 비판적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풍자는 은근히 비꼬는 거지. 은근히 비꼬는 그럼 중심인물 누구? 미스터 방을 은근히 비꼬는 소설이고, 이 미스터 방을 통해서 당시 시대를 궁극적으로 비판하고 싶어 했겠죠. 네, 그런 혼란한 시대상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풍자소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점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이면서 대단히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를 닮아있는 그런 서술자가 나올 거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주제, 광복 직후 혼란기의 세태를 풍자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권력을 쫓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시 세태와 인간상, 방산복으로 대표되는 인간상에 대한 비판과 풍자다 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 있으면서 방산복이라는 중심인물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는 소설이다 라는 거. 주인공을 통해서 몰 역사적, 여러분 몰 역사적 무슨 뜻이야? 역사의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역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몰 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당대 부정적 인간형을 풍자한다. 별표 3개 하고 가십니다. 인물의 속성, 자, 개념어로 정리했습니다. 몰 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가십니다. 판소리 사설의 말투를 사용해서 여러분 뭐 있었어요? 편집자 중 논평이 많은 것도 있었고, 또 뭐도 보였어요, 여러분? 간접화법 사용했던 것도 기억이 나시죠? 네, 이런 것들 눈에 띄었습니다. 인물의 희화화나 골개미, 여러분 웃음의 모를 덧보태는 거 비판, 조롱을 덧보태는 게 골개미죠. 이런 것들도 역시 판소리를 계승한 채만식 소설의 특징이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 행동,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미스터 방과 관련된 본문 핵심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 해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텍스트 파일 네이버 카페 시어락단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쭉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거리에서는 여러분 본문에는 어디일까요? 여기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뒷부분에 여기
백주서라는 인물이 나오는 본문이 사실은 더 유명하고 결말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수특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좀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 선생님이랑 잠깐만 읽어봐요. 고리대금으로 많은 돈을 번 친일파 지주예요. 근데 방산복이랑 동향이야. 같은 고향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 친일파였으니까 해방 직후 어떻게 됐겠어? 해방 직후 몰락했겠죠. 친일파였으니까. 찾아와가지고 광복후 군중의 습격을 받아 뭐 도망친 사정을 얘기하며 방산복에게 복수를 부탁해요. 뭐 도망쳤을 뿐더러 재산을 다 몰수당했어. 재산을 몰수당했어. 근데 뭐 거의 무슨 일제강점하에 자기 아들이 무슨 경찰서 고위 간부인가 막 이랬던 엄청난 친일파거든요. 근데 막 재산 다 몰수 당하고 나서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복수를 해달라고 자기 집 습격한 사람들 붙잡아서 죽이고 자기 재산을 좀 되찾아 달라고 방산복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뭐 그전 같으면 방산복이랑 막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지. 백주사는 막 양반 가문이고 방산복은 완전 천민이잖아. 그래 그런데 막 아부를 하면서 백주사가 방산복에게 아부를 하면서 막 속으로는 막 벨이 틀리면서 내가 쟤한테 아부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할 수 없이 겉으로는 막 이 방산복은 계속 거들먹거리고 있고 백주사는 막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제발 내 재산 좀 찾아달라 그러면 내가 재산의 반절을 당신한테 또 떼주겠다 막 이러면서 부탁을 해.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며 그래 당신이 뭐 청을 하는데 내가 들어주지 뭐. 그러면서 막 방산복이 어떻게 하냐면 뭐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은 미군 헌병들이 뭐 총을 들고 달려가가지고 막 딱 한 큐에 제압 딱 찾아주겠다 막 이런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맥주를 들이키다가 이 사람이 방산복이 미스터 방이 되면서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술을 마시고 나면 양치질을 해. 그 자리에서 양치질을 막 이거 있죠. 가글을 하다가 그 가글한 물을 아무데나 탁탁 뱉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 그런 버릇이 왜 그런 버릇을 가졌을까? 본인 딴에는 뭔가 아무튼 좀 이렇게 좀 고상한 버릇이야. 그래갖고 그날도 어떻게 했냐면 맥주를 마셨어. 그러니까 이제 양치질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갖고 가글을 했어. 물을 한 모금 딱 머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여러분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거지. 테라스가 있어갖고 그 테라스로 나가갖고 그 테라스 위에서 자기가 가글하던 물을 하고 뱉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S소희 누군지 아시죠? S소희 덕에 미스터 방이 된 거잖아. S소희가 방산복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방산복이 이렇게 테라스로 나오니까 S소희가 오 미스터 방 하면서 얼굴을 탁 쪄들고 말을 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그 가글하는 물을 쫙 뒤집어 쓴 거죠.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쾌쾌한 냄새 막 얼마나 더러울까. 그리고 미스터 빵 했으니까 입을 딱 벌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갖고 다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미스터 빵이 방상복에 막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달려 나오는데 막 어퍼컷을 날리는 그러면서 작품이 끝나요. 미스터 빵 어떻게 됐을까요? 백주사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몰락했겠죠. 백주사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었을까? 얻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요 중심 인물, 이 부정적인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시대고 얼마나 부정적인 인물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웃음과 함께 골개미, 풍자미가 돋보이는 거죠. 웃음과 함께 보여준 작품이 바로 채만식의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참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특 문제 미리 풀고 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